퇴직금과 적금, 집까지 처분해 모은 돈, 총 12억 원이었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박병수 씨. 하지만 단 한 번의 투자, 그 선택으로 모든 돈을 잃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35만 원짜리 여인숙에 몸을 뉘어야 했습니다. 12억 원을 가진 은퇴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정년퇴직을 맞이하던 날, 박병수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넘게 지방공기업 행정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수와 환호 속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간만큼은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화려했던 소리는 사라지고 손에 남은 건 시들어가는 꽃다발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익숙했던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틱탁, 틱탁. 그 소리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출근길이 사라진 자리, 낯선 정적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국과 달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숟가락을 드는 손끝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박병수 씨의 자산은 약 12억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적금,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겉보기에 든든했지만 계산기는 냉정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30년이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전기세, 관리비, 병원비까지 더해진다면 12억 원은 결코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들렀을 때도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파 한 단 3,900원, 두부 한 모 4,000원. 예전엔 대수롭지 않던 숫자들이 이제는 예리한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계산대를 지나며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돈도 결국 금방 줄어들겠구나. 퇴직은 자유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돈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 갔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그는 손에 남은 꽃다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박병수 씨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자막이 번쩍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한 달 생활비 120만 원. 저렴한 렌트, 풍족한 생활. 영상 속에는 푸른 바다와 고급 콘도가 나왔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단돈 몇천 원. 마치 새로운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병수 씨의 머릿속에는 말레이시아라는 두 글자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짧은 체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하자 뜨거운 공기와 이국적인 향기가 몰려왔습니다. 택시 창밖으로는 야자수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첫날 들른 현지 시장에서 박병수 씨는 놀랐습니다. 과일 한 봉지가 2,000원, 닭고기 한 마리 7,000원 남짓,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가격은 2,500원. 맛은 낯설었지만 지갑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가 월세를 확인했습니다. 70만 원짜리 콘도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이 딸려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전망 좋은 창문까지. 그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아내도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그는 영수증을 꺼내 보았습니다. 과일 2,000원, 국수 2,500원, 월세 70만 원. 하나하나가 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박병수 씨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여기라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창밖으로 번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오래간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체험 여행을 마친 뒤 박병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상의했고 부부는 3개월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비자 대행 절차, 항공권 예약, 집 정리와 잔금 처리, 매일같이 해야 할 일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언어도 문제예요. 의사소통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병원 시설도 불편해요. 한국이 훨씬 안전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병수 씨의 마음은 이미 멀리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만류에도 그는 해외 이주를 택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비자 대행 비용과 항공료, 정착을 위한 각종 수수료까지 총 4천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드디어 출국의 날, 공항 출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박병수 씨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멀리서 손을 흔드는 아이들의 얼굴은 희미하게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부부는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넓은 거실, 새 가구,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짐을 풀고 앉은 첫날 밤, 박병수 씨는 창문 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병수 씨는 현지 한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좁은 카페에는 20여 명의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들이 오가는 가운데 박병수 씨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사업가 유도현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새가 단정했고 미소는 지나칠 만큼 환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유도현은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병수 씨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유도현의 거듭된 권유에 결국 차에 올랐습니다. 고급 세단의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유도현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형님, 혼자 오셔서 힘드실 텐데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매끄럽고 다정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이런 배려를 받는다는 것이 박병수 씨에게는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이틀 뒤 유도현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박병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친절한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은 절실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도현의 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도현은 리아를 소개했습니다. 리아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 미소는 언제나 상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리아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복잡한 절차들을 차근차근 설명했고 은행 직원과의 대화도 매끄럽게 통역했습니다. 30분 만에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박병수 씨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반나절은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유도현은 고급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한 끼에 $50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박병수 씨가 부담스러워하자 유도연은 자연스럽게 계산을 했습니다. 식사 중에 유도연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은퇴 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레이시아에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 박병수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고 퇴직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관심이 번뜩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유도연은 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건강검진 예약을 잡아주었고 의료진과의 소통도 리아가 도왔습니다. 오후 늦게 통신사에 들렀습니다. 휴대폰 개통 절차도 복잡했지만 리아의 도움으로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친절에 박병수 씨는 고마움과 동시에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 하지만 그 의구심은 곧 사라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누군가의 도움만큼 소중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서 차를 내리며 박병수 씨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도연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박병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듣다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박병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포끼리는 서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유도연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박병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내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어떤 기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친절이 그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박병수 씨는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위험한 길로 한 발짝 더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땅에서 누군가의 친절은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유도연은 박병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공유하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30분 뒤 유도연의 검은색 세단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고 가죽 시트의 감촉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차가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할수록 박병수 씨의 마음에는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점점 한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끝없는 황무지였습니다. 모래와 잡초만 가득한 벌판이 지평선까지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바람만이 허공을 가르며 흩날렸습니다. 박병수 씨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개발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간판 몇 개만이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가 들어설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 순간 유도연은 고급스러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3D 조감도가 펼쳐졌습니다. 컬러풀한 그래픽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넓은 도로가 격자 모양으로 뻗어 있었고 그 사이로 현대적인 상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는 푸른 공원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유리 벽면을 가진 대형 쇼핑몰이 중앙에 자리했고 그 주변으로는 고급 주거단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의 청사진 같았습니다. 유도연은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면 이곳이 상업지구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투자하면 배당과 거주 비자까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박병수 씨는 태블릿 화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황량한 현실과 화려한 청사진 사이의 간극이 컸지만 그래픽의 완성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리아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껍고 정교하게 제작된 투자 설명서였습니다. 표지에는 정부 기관의 로고가 선명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승인 도장이 빼곡했습니다. 빨간 인주가 선명한 원형 도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영어와 말레이어로 가득한 공문서 형태였습니다. 박병수 씨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가 대부분이었지만 공식 문서의 체계와 형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의 큰 도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금박으로 테두리를 두른 원형 인장이었고 그 안에는 복잡한 문양과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리아가 몇 개의 핵심 부분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정부 승인 완료, 환경영향평가 통과, 건설허가 발급 예정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박병수 씨의 시선은 그 도장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진짜로 보장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의심보다는 확신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유도연은 추가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지역의 개발 사례들이었습니다. 3년 전 황무지였던 곳이 지금은 번화가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도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겁니다. 유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박병수 씨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황량한 벌판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화려한 상업지구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화려한 네온사인, 활기찬 쇼핑몰과 카페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일부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습니다. 투자만 하면 그 꿈 같은 미래를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슴속을 서서히 파고들었습니다. 리아가 마지막으로 수익률표를 보여주었습니다. 1년차 15%, 2년차 25%, 3년차 40%의 배당금이 깔끔한 그래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은행 금리가 고작 3%인 현실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익률이었습니다. 박병수 씨의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1년에 1억 5천만 원. 3년이면 원금의 80%를 배당금으로 받는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황무지 위에 서 있었지만 그의 상상 속에는 이미 화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병수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허허벌판의 이미지가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그 위에 덧씌워진 청사진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유도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조만간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박병수 씨의 마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조급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익률 계산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이 정도 기회라면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의 마음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박병수 씨는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던 청사진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병수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그의 옷깃에서 낯선 향이 났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고급 향수 냄새였습니다. 차 안의 가죽 시트와 에어컨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뜨개질을 멈추고 조용히 걱정을 표했습니다. 짧은 대사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쌓인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수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예리한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감춰두었던 계획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박병수 씨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광활한 땅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지금은 황무지지만 2년 후면 상업지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본 3D 조감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현대적인 쇼핑몰과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와 아름다운 공원까지 마치 꿈 같은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부 승인 서류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빨간 도장이 가득한 공식 문서들, 환경평가 통과, 건설 허가 예정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박병수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익률 표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익률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구체적인 숫자까지 보여주었습니다. 10억 원 투자하면 1년에 1억 5천만 원. 생활비 3년치가 배당금으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투자 증명서만 있으면 장기 거주 비자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비자 걱정 없이 말레이시아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만지작거리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퇴직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을 만큼 격한 어조였습니다. 황무지 개발과 외국 서류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걱정했습니다. 박병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칭찬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유도연의 친절을 의심했습니다. 공짜 친절이 제일 비싸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내의 말에는 날카로운 통찰이 있었습니다. 30년 인생 경험이 주는 직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병수 씨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유도연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리아가 보여준 정교한 서류들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화려한 상업지구의 환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황량한 현실보다 아름다운 청사진이 더 진짜 같았습니다. 박병수 씨는 아내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투자와 자신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반박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병수 씨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서로 다른 침묵 속에 잠들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으로 뒤척였고 박병수 씨는 투자 계획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새벽 2시 박병수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경고와 자신의 확신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내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를 보는 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향한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말레이시아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10억 원이라는 숫자와 40%라는 수익률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병수 씨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손에는 이미 인감 도장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는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계약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장 단추를 채웠습니다. 침실 문 앞에 선 아내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자 아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 읽혔습니다. 택시를 타고 유도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교통은 막혔지만 마음은 더 조급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갔지만 눈은 초점 없이 흔들렸습니다.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층 고층 건물의 15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 박동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마에는 알 수 없는 땀이 맺혔습니다. 유도현과 리아가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은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터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 각종 도장과 서명란이 선명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투자 조건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0억 원 투자, 3년간 배당 보장, 거주 비자 발급 지원. 박병수 씨는 한 장 한 장 읽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영어와 말레이어. 리아가 곁에서 핵심만 짧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5페이지째에서 수익률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차 15%, 2년차 25%, 3년차 40%. 숫자를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10페이지 근처에는 정부 승인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 건설부, 경제부. 빨간 도장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공신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20페이지쯤 작은 글씨의 위험 고지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과 인감날인 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에서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유도현이 금빛 펜촉에 만년필을 건넸습니다.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화려한 상업지구의 청사진이 그것을 덮었습니다. 30초의 망설임 끝에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또박또박 이름을 적고 인감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빨간 인주가 선명히 번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송금만 남았습니다. 휴대폰 뱅킹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금액은 10억 원.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까지 1분.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통장 잔액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도현은 추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수료와 대행비 항목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정부 승인 수수료 800만 원,
법무법인 대행비 1,200만 원, 비자 발급 수수료 500만 원, 기타 행정비용 500만 원, 총 3천만 원. 박병수 씨는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계약을 맺은 이상 부대 비용은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추가 송금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송금까지 마치자 통장에 남은 돈은 2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계약이 끝나자 리아가 미소 지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도현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2년 후면 큰 수익을 보실 겁니다. 그 한마디에 불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듯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엘리베이터에 오른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0억 원을 송금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 거야.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말레이시아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2년 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투자로 더 발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파국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는 사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병수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러나 아내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모처럼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화려한 상업지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누운 아내는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 후 박병수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혹시 공사가 시작됐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황량했습니다. 넓은 벌판에는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표지판 하나조차 새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2주째가 되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도현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환경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째 박병수 씨는 다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변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 전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잡초만 조금 더 자란 것 말고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뭔가 지어질까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박병수 씨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신 유도현에게 다시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6주째 유도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경부의 추가 심사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800만 원을 더 입금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박병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도현은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민 끝에 8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이미 10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800만 원 때문에 전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개월째에 접어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병수 씨는 유도현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습니다. 유도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있던 책상과 의자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벽에 걸렸던 인증서들도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바닥에는 커피 얼룩과 종이 조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블라인드는 반쯤 내려져 있었고 먼지가 햇빛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박병수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급하게 리아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유도연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 통화가 됐던 번호가 갑자기 불통이 되었습니다. 모든 연락처가 한순간에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빌딩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며칠 전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임대료도 밀린 채로 야반도주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박병수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10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려는 심정이었습니다. 혹시 공사가 몰래 진행되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황무지였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있던 표지판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린 비닐봉지만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3D 조감도도 정부 승인 서류도 높은 수익률 약속도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무용지물이 된 계약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두툼한 도장이 여전히 선명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박병수 씨는 계약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람에 날린 종이가 흙먼지와 함께 굴러갔습니다. 그의 꿈도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병수 씨의 얼굴만 봐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부부 생활의 직감이었습니다. 사기당한 거죠? 아내의 조용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박병수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0억 원이 다 날아갔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로 송금한 8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0억 8천만 원이 증발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박병수 씨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허무감 속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서 쌓은 경험도 신중한 성격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달콤한 유혹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절망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한국에서의 삶도 불투명했습니다. 창밖으로 말레이시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병수 씨의 마음속은 여전히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전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기 사실을 확인한 첫날 밤, 박병수 씨는 거실 소파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2시, 1시, 2시가 지나도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10억 8천만 원이 사라진 건가? 혹시 꿈은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여전히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송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0억 원, 3천만 원, 800만 원. 모든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도연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똑같은 안내 멘트만 반복됐습니다. 리아의 번호도 사무실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연락처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사기라는 현실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박병수 씨는 잠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유도연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리아가 보여준 화려한 청사진도 선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지? 나는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 아내의 경고를 왜 듣지 않았을까?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박병수 씨는 거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아침을 차려놓은 아내 앞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애타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뭐라도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박병수 씨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침묵이 나았습니다. 오전 내내 그는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 공사가 시작됐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황무지였습니다. 벌판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맑은 거야? 내 기분처럼 비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점심때가 되어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송금 취소가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출금한 상태입니다. 취소는 불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행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셋째 날, 박병수 씨는 분노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평생 욕을 하지 않던 그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왔습니다. 거실을 서성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도현과 리아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증거라고 생각해 참았습니다. 대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프지도 않네.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육체적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기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수십 개의 글이 검색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부동산 사기, 해외 투자 사기 등등.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그 사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더 조심하지 못했지? 댓글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당하냐? 요즘 세상에 그런 고수익이 어디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익명의 비난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바보 같아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체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분노도 지쳐버렸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남은 1억으로 뭘 할 수 있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지?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은퇴 후 30년을 버틸 돈이 필요했는데 이제 3년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기도 하고 조용히 어깨를 만져주기도 했습니다. 미안해. 박병수 씨가 겨우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아내는 지금은 미안하다는 말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째 날 저녁, 박병수 씨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어도 화를 내도 후회해도 사라진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실에 앉아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남은 돈 1억 2천만 원.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월 생활비 200만 원으로 잡으면 5년, 150만 원으로 줄이면 6년 8개월. 그 이후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계속 상처만 받을 거예요.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귀국 계획, 생활비 절약 방법,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절망적이었지만 적어도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는 됐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6일째 아침, 박병수 씨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한 세수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해야 해. 그는 항공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정리하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6일을 보낸 후 박병수 씨는 마침내 다시 걸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록 무너진 채로였지만 그래도 걸어야 했습니다. 10억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박병수 씨의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폐쇄 정황과 계약서를 내밀며 사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사건은 한국 법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현지 수사 협조 없이는 진행이 힘듭니다. 박병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제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몇 년을 끌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요. 책상 위 견적서에는 수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박병수 씨의 얼굴을 보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제 믿음도 잃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심판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있던 그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굵은 도장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돈을 잃은 절망보다 더 큰 고통은 가족의 신뢰마저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병수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신뢰라는 두 글자만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뒤 박병수 씨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매일같이 후회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런 그의 곁에 한 지인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여기서라도 조금 만회해 보시죠. 그는 은밀하게 불법 게임장을 권했습니다. 처음에 박병수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구경만 해보자.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화려한 조명과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면 위 숫자들이 쉴 새 없이 바뀌고 사람들의 환호와 탄식이 뒤섞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베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혹시 여기서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본전을 찾겠다는 집착은 곧 더 큰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수백만 원, 곧 수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게임장에 앉아 있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결국 그는 수억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억마저 증발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고작 커피 한 잔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닷가 벤치에 앉아 그는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무료 커피 한 잔 결국 4억짜리였구나. 바다의 파도 소리만이 그의 한숨을 삼켜주고 있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을 때 박병수 씨의 눈에 들어온 숫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통장 잔액 4,200원.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지금 좀 힘들다.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버티기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돌아갈 수도 없다며 결국 친정에 손을 벌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겨우 편도 항공권 2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현실. 그 사실이 박병수 씨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낯설게 스쳐갔고 가슴속에서는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아내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병수 씨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국길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짐은 무거운 캐리어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삶의 잔해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눈물 속에서 조국의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박병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익숙한 공기였지만 그 공기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머물 수 있었던 곳은 월세 35만 원짜리 여인숙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좁은 복도 끝,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방. 바닥은 차갑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바람은 막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다시 시작할 곳이군요. 밤이 깊어갈수록 허무함은 더 커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달린 희미한 전등을 바라보며 박병수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거나 짧은 인사만 건넸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끝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함께 웃고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모여들었지만 돈이 떨어지자 사람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지는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여인숙의 어두운 천장 아래에서 박병수 씨는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반지하보다 더 깊게 가라앉은 마음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새벽마다 골목길에는 박병수 씨의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었습니다. 신문지, 박스, 빈캔 하나하나를 주워 담으며 이게 지금 내 일상이구나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번엔 아내의 차례였습니다.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섰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계산대를 지키는 아내의 뒷모습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부부의 삶은 한없이 초라했지만 서로를 의지하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돌아와 항상 짧게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우린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뒤 그들은 조금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좁지만 창문이 있었고 흐릿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날 아내는 잠시 멈추더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남은 사람들이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박병수 씨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파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신뢰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졌던 가슴 속에 다시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 날 박병수 씨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직 채용 공고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며칠 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아내 역시 주간 근무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계산대를 지키던 생활에서 벗어나 낮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부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병수 씨는 스스로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투자 금지 1년. 아무리 좋은 제안이 와도 다시는 덤벼들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둘째, 사기와 도박 유혹은 반드시 거절. 작은 친절에도 경계하고 무료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셋째, 매주 가족과 20분 대화. 돈이 아닌 신뢰가 진짜 자산이라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근무복을 입고 경비실로 향할 때 그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작은 수입이었지만 그 안에는 땀과 정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밥상에 마주 앉아 짧게라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너졌던 마음을 조금씩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아직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박병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은퇴 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넉넉하다고 믿었던 돈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든든하다고 여겼던 인간관계가 돈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달콤한 제안 앞에 서 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과 신뢰라는 사실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0명 중 7명이 결국 이 8가지 이유 때문에 노후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미리 알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8사람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진실과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작은 해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내일의 내 모습은 아닐까 같이 들어보시죠. 그 시작은 평범했던 하루에 갑자기 찾아온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저녁이면 아내와 산책을 즐기던 남자. 그에게는 이제야 쉰다는 평온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김영수 63. 퇴직 후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소박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참새가 날아드는 모습을 보며 잠시 허리를 펴곤 했습니다. 점심엔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다가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저녁엔 고기 굽고 쌈 싸먹자고.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들이우는 골목길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좀 쉬는 것 같지? 저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게. 늦게 온 방학이지만 그래도 왔네. 그 대화는 은퇴 후 가장 큰 위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 도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니 땅이 기울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놀란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실이었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던 날 의사가 내민 진료비 내역에는 빼곡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원비, 재활치료비, 약값이 이어졌습니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비급여 항목은 모두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한번 병원을 다녀올 때마다 두꺼운 고지서가 쌓였습니다. 서랍 속 적금을 깨고 오래된 차를 팔았습니다. 여행 가방에 넣어두었던 지도와 카메라는 꺼내보지도 못한 채 다시 밀려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가자. 라는 말이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아내의 눈빛도 제 목소리도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2년쯤 지나자 생활비마저 카드빚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은퇴 후엔 여행 다니며 살고 싶었는데 병원비 내느라 다 날렸어.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싱크대 물소리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주방에 메아리쳤고 그게 아내의 한숨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밤마다 아내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모른 척 TV를 켜지만 화면 속 웃음소리가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은 몸만이 아니라 통장과 마음까지 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울 점도 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으로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장성 보험이나 실손보험을 현실적으로 준비해 둔다면 병원비가 삶 전체를 흔드는 일은 줄어듭니다. 또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 지역 건강센터 복지관의 도움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병은 우리의 몸을 흔들 수 있어도 우리의 노후 전체를 빼앗게 두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한 마음에서 또 다른 무게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길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향한 마음,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부심이 어떻게 노후를 흔들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68.
퇴직하던 날 은행 창구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묵직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올 때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노후 걱정 없겠구나. 이제는 좀 숨 쉴 수 있겠지.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소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웃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자주 보면서 살자고. 그날은 오랜만에 웃음이 많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큰아들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집값이 치솟아 전세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 해볼게요. 정호 씨는 망설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그때의 그는 계산보다 사랑을 택했습니다. 전세금을 보태주고 가전제품도 사주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생활비는 괜찮을까? 정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 키워놓은 보람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그날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해 뒤 아들이 또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사업을 해보려고요. 작은 카페인데 전망이 좋아요. 정호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젊은 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부모에게는 늘 미안했지만 희망만큼은 가득했으니까요. 얼마면 되겠니? 그는 또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줄었고 빚은 쌓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주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 달은 꼭 갚을게요. 정호 씨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다. 젊을 때는 다 그런 거야. 아버지도 예전에 그랬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7년. 통장은 비어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 줄여야겠어. 짧은 말 속에는 수년간 쌓인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제야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예금이 거의 다 소진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듯했고 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개를 숙인 채 은행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 씨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했어. 틀린 건 아니야. 다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조금 늦게 배운 거지.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값지지만 자녀의 독립은 결국 자녀 스스로의 몫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작은 보탬과 함께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모으기 어렵기에 자녀 지원금과 노후 자금은 반드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삶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방향만 바로 잡으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음 이야기처럼 매달의 호흡마저 가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혼자가 된 어느 날의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오직 연금 하나의 의지에 살아가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70.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뒤 집은 더 커졌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낡은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안경을 조심스레 닦으며 그녀는 종종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버텼어. 국민연금 110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160만 원. 처음엔 남편과 함께 모아둔 적금을 깨며 버텼습니다. 통장을 열어 도장을 찍을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쓰고 말아야지. 금방 다시 채워지겠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바닥이 보였습니다.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자는 늘어가고 생활은 줄어들었습니다. 냉장고는 점점 텅 비어갔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붙잡고 오래 고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선택은 더 이상 넉넉함이 아니라 버팀이 되었습니다. 마트에 들른 어느 날 순자 씨는 반짝이는 딸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내려놓고 달걀을 골랐습니다. 달걀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삶도 달걀 같으면 좋겠다. 깨지지 않는 것으로.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조금만. 수화기 너머로 아이 우는 소리와 급한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이번 달이 빠듯해서. 그 말이 미움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빈 방 안에서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김치가게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배추 다듬을 줄 아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배추를 다듬고 무거운 봉지를 옮겼습니다. 허리는 쑤셨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손에 쥔 잔돈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도 아직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간은 일이 있었고 어떤 주간은 없었습니다. 고지서는 쉬지 않고 도착하는데 내 돈은 자꾸만 쉬어버렸습니다. 아래층 윤여사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집에 방 하나 비잖아. 학생 하나 들어오게 하면 어때요?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남의 사람을 어떻게 들여요? 하지만 밤에 빈 방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은 남편의 책이 있던 자리. 책장에는 아직 그가 끼워둔 종이 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결국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방 하나 빌려주려고 해. 괜찮지? 대답은 없었지만 허락을 받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일정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진 않았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덮쳐오던 불안을 조금 덜어주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방안을 바꾸듯 어떤 선택은 삶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을 빌려주는 것처럼 작은 임대 수입 혹은 일용직이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부업을 찾아두는 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출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지역복지관이나 기초연금의료비, 지원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후의 삶은 완벽한 풍족이 아니라 작은 불빛 하나를 더하는 선택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불빛마저 꺼뜨리는 믿음의 무너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돈을 잃은 순간보다 더 크게 믿음을 잃은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도현 65. 퇴직 후에도 그는 늘 부지런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엔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도현 씨는 참 성실해.
괜히 젊었을 때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야. 그런 도연 씨에게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친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확실한 투자야. 월세 수익이 보장돼. 노후에 딱이야. 친구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아. 내 친동생도 들어갔다니까. 몇 달만 지나면 생활비 걱정은 사라질 거야. 도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내와 조용히 살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지. 같이 늙어가는 친구인데. 믿음은 그 순간 계약서 위에 찍힌 도장만큼이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수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래, 역시 믿을만했지. 이제 좀 숨을 돌리겠구나. 그러나 반년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이자 왜 안 들어와? 도연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흐르고 TV에서 흘러나오는 홈쇼핑 광고 소리만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들은 말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수십 명입니다. 돈을 되찾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순간 도연 씨는 무너졌습니다. 공허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에 힘없이 계약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노후였는데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을까? 구겨진 계약서 종이 위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잉크가 번져 흐릿해진 글씨처럼 그의 믿음도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긴 한숨 끝에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잃어도 돼. 그런데 제발 당신 자신만은 잃지 마.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 씨는 고개를 숙였고 오랜만에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도 한번 금이 간 믿음은 오래 아픕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사람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투자 전 반드시 분산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하다는 말이 붙는 상품일수록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노후의 안정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이어질 다음 이야기 간병의 무게 앞에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5번째 이야기는 돈보다 더 무거운 간병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은희 69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시골에 내려와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계절마다 색을 바꾸며 두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곤 했습니다. 봄이면 연두빛 새잎이, 가을이면 주홍빛감이 매달려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아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이제 아침마다 새소리 듣는 게 참 좋다.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은희 씨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에는 고단했던 세월 끝에 찾아온 평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뒤 남편에게 치매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 같았습니다. 은희야, 내 안경 어디 뒀지? 여보, 식탁 위에 있잖아요. 둘은 그렇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웃음은 줄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이름을 잊고 길을 잃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다녀온다던 사람이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겨우 남편을 찾은 순간
은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여보, 제발 어디 가지 말아요. 그때부터 은희 씨는 직장 대신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약을 챙기고 점심이면 식사 시간을 잊은 남편에게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밥은 여기에 있어요. 여보, 이쪽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냄비에 국을 데우면서도 약봉지를 정리하면서도 그녀의 하루는 남편의 하루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간병비는 매달 수백만 원씩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자니 생활비가 빠듯했고 혼자 돌보자니 몸이 무너졌습니다. 허리 통증에 진통제를 달고 살았고 밤마다 쪽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 남편이 침대에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웃이 와서 말했습니다. 은희 씨, 이러다 본인 먼저 쓰러지겠어요. 그 말에 은희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대로는 오래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본인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그제야 은희 씨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병 속에서 갇혀 있구나. 사랑은 때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정신이 맑아진 순간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은희야, 미안하다. 그 짧은 순간이 며칠의 고단함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은희 씨는 요양원 문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미안해. 남편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돌아서는 길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남편이 시설에 들어가고 난 뒤 집은 조용했지만 은희 씨의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감나무 아래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늙는다는 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남은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간병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제도를 활용하면 요양보호사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간병하는 사람의 자기 돌봄입니다. 본인이 무너지면 사랑하는 사람도 끝까지 지킬 수 없으니까요.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방식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함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아이도 키워냈고 은퇴 후엔 같이 여행이나 다니며 웃으며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생각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63. 남편과의 갈등은 은퇴 이후 더 커졌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은 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 하루 종일 TV만 보지 말고. 정혜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루 종일 뭐 하는 줄이나 알아?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챙기는 게 일이잖아. 그걸 왜 몰라? 사소한 말다툼은 점점 깊은 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몇 마디로 끝나던 언성이 나중엔 며칠을 이어가는 냉전이 되었습니다. 대화는 짧아졌고 식탁 위에는 밥보다 침묵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정막을 깼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두 사람만 남은 집은 더 쓸쓸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의 미소와 달리 현실의 집은 냉랭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는데 지금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자.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오래 준비된 듯 담담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대답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진심이야?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혼의 이별은 단순히 마음만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윤정혜 씨는 절반의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같이 산 세월은 어디로 간 거지? 30년을 함께 쌓은 기억이 도장 한 번에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혼자가 된 뒤 그녀는 작은 월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세는 꾸준히 지출을 늘렸고 연금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낯선 원룸에서의 첫날 밤 정희 씨는 불 꺼진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정서적 공백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홀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시장에 가도 집에 돌아와도 밥상 앞에도 늘 물음표가 따라왔습니다. 이제 누구와 밥을 먹어야 하지, 누구와 아플 때 기대야 하지. 그 질문이 매일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정희 씨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방 안의 고요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이웃 TV 소리조차 그녀에겐 낯설고 멀리 느껴졌습니다. 황혼 이혼은 재산도 나누지만 삶의 지지대까지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무겁습니다. 정희 씨는 그 무게를 견디며 다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뒤 지역 평생교육원,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는 혼자 사는 가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월세 연금 지출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워나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희 씨가 홀로의 삶에 적응해 가듯 누구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가게 하나쯤은 해봐야지. 하지만 그 꿈은 종종 빚으로 끝납니다. 김성호 66,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그는 동네 상가에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새 간판이 걸린 날 유리창에 붙은 반짝이는 스티커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처음엔 가게 앞이 북적였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치킨을 사갔고 근처 학원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친구들도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성호야, 드디어 사장님 됐네? 잘 될 거야. 사진도 찍고 맥주잔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첫 한두 달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매출표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는 문제 없겠는데? 아내도 처음엔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가 주인이지. 잘해보자. 그러나 손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바로 옆 블록에 들어섰고 배달앱 수수료는 매달 늘어갔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까지 부담이 커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수익은 줄고 빚은 늘어갔습니다. 저녁이면 기름 냄새와 열기로 가득 찬 주방에서 그는 땀을 닦으며 닭을 튀겼습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30년을 일한 건 아닌데.
기름이 튀는 소리와 환풍기 소음 속에 그의 중얼거림은 묻혀버렸습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밤중 장부를 정리하던 날 그녀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 값이 너무 많아. 적자가 또야. 이러다 우리 집까지 위태로워져. 성호 씨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좋아질 거야. 처음엔 다 힘든 법이야. 하지만 곧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3년을 버티는 동안 그는 손님 없는 가게에서 불 꺼진 간판을 붙잡고 서 있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배달앱 리뷰에는 기름이 너무 많다, 다른 집이 더 싸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그는 리뷰창을 들여다보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정 무렵 홀 청소를 하던 그는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걸까?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밀린 임대료 고지서와 은행 대출 상환 통지서였습니다. 30년 모은 퇴직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폐업 당일 철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가게를 나서던 날, 성호 씨는 한참을 발걸음 떼지 못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벽지, 달아빠진 주방기구, 손때 묻은 계산대가 마치 그를 붙잡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그의 중얼거림은 조용한 상가 골목에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옷에 밴 기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업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도전은 노후를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잃은 퇴직금은 다시 쌓기 어려운 무게로 남습니다. 은퇴 후 창업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사업 계획서 없이는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정적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업을 꿈꾼다면 먼저 프랜차이즈 본사 말이 아닌 실제 운영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꼭 내 가게가 아니어도 됩니다. 시니어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소규모 온라인 사업 등은 초기 비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내 인생 이막은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있는 일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짐을 경험했더라도 준비한다면 다시 일어설 길은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도 흔하지만 치명적인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장미자 70.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운 거실, 그녀는 혼자 TV를 보며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객님, 은행 보안팀입니다. 지금 고객님의 계좌가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안전하게 다른 계좌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보호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계좌가 전부 동결됩니다. 순간 미자 씨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금융사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막상 자신에게 닥치니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는 안내대로 계좌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확인 절차, 그리고 송금 버튼, 삑 소리와 함께 수십 년 모아온 적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고 TV 소리는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다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체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막아주세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출금이 완료됐습니다. 지금으로선 막을 수 없습니다. 수화기를 붙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용기를 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돈을 잘못 보냈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그런데 속아요? 인터넷만 켜도 다 조심하라고 나오는데. 말은 맞았지만 그 말은 미자 씨의 마음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구나.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절약하고 모아온 사람이 한순간에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상담실. 사건 피해 접수를 위해 진술서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바보처럼 살았어.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경찰관은 위로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세상이 자신만 두고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장롱 속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다시 채워지지 않을 빈칸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내 평생의 시간과 수고가 담겨 있었는데 그 빈칸은 돈의 공백이 아니라 삶의 공백처럼 다가왔습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계좌이체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급히 송금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전화를 끊고 은행 공식 번호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는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채널입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은 바보라서 속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불안을 노린 범죄입니다.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장미자 씨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 경험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했으니 너희는 당하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자존감이 무너질 때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고 더 안전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의 눈빛은 모두 같았습니다. 살아내야 한다. 누군가는 병원 침대 옆에서, 누군가는 빈 통장 앞에서, 또 누군가는 식탁 위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있었지만 모두 같은 다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작은 습관과 선택 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전하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